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정리 강의이고, 여기 작년 수석분이 한 말씀 남겨놔서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겸손하게 하고 시험은 자신 있게 보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수석 목표로 공부하시면 좋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거는 공부할 때 그런 거고 시험장에서는 적당히 준원점만 잘 맞추면 된다 이 생각으로 자신 있게 봐야지 더 잘 쓰여져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옥하방 안내해 드리면은 준특허 검색하신 다음에 최종 정리 강의 입장해 주시면 되고 B번 7777인데 관련해서 PDF 자료 배부 드리고 오답노트 자료 배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답노트 자료는 사례 강의 때나 뭐 가끔 배부 드린 적 있는데 실제 합격자의 원문 오답노트를 제공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실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네, 자료 전부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죠? 네. 늦게 들어오신 분,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따 쉬는 시간 때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올린 거는 화면 자료 그 앞페이지 부분에 그냥 OT 부분, 혹시라도 따로 보고 싶은 사람 보시라고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최종 정리 강의 자료 PDF 올려드려서 뭐 탭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종 정리 강의가 만약에 끝나게 되면 만약에 오기 같은 거 있으면 좀 정정해서 다시 PDF 다시 재전달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지금 현물 프린트 보니까 상태가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좀 더 신중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오답노트는 1, 2, 3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사례 강의 때 전달 드린 거고 2번, 3번이 현물 작년 합격자분들의 오답노트인데 2번이 김효정 변리사님이라고 실전 GS B 때 7회차 때 오신 여성분? 네. 그리고 이 3번 오답노트가 작년에 생동차로 3등, 네, 전체 3등 찍으신 분 오답노트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보내드렸냐면 이게 제일 그냥 볼만 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근데 사실 김효정 변리사님 거 오답노트를 보면은 그분 거는 따라하면은 좀 빡셀 것 같아요. 너무 막 디테일하게 많이 써놓으셨는데 간략간략하게 짧게 적어두시는 게 좋죠. 각자 다들 알아서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다 상태가 다르실 수 있잖아요. 뭐 동차부터 기드까지 다양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율성, 안정성 두 개는 이제 좀 상호 이유 배반적이니까 동차분들은 A급, B급 중심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기드분들은 뭐 C급까지 가볍게 보실 수 있겠죠. 근데 C급을 A급, B급처럼 막 풀답은 계속 쓸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판례나 키워드 몇 개 정도 해서 내용 파악하는데 그냥 쓸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부는 항상 이제 암기를 할 땐 양을 좁히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할 땐 좀 넓혔다가 암기를 할 땐 좁히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정리하면서 암기했다 숙제했다 이렇게 반복하는 건데 이제는 이제 암기 모드예요. 그래서
암기라 하면은 자기가 현출할 부분만 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단권화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밑줄 같은 거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자기가 쓰지 않을 부분은 밑줄을 절대 그으시면 안 되는 거고, 쓸 부분만 암기를 해서 이제 당연히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암기를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시험장에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장은 내가 암기한 것보다 항상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할 때 뭘 보고 꽂히면 안 됩니다. 지금 공부할 때 항상 그걸 주의해야 돼요. 이걸 딱 보다가 어떤 게 하나씩 딱 발표해요. 여기 논리가 어떻게 되지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딱 봐도 좀 지엽적이에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죠? 이거 나오면은 나만 붙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통상적으로 99%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A급, B급 중심으로 풀 암기 잘 박으시면 되고, 이제 계속 그 생각이 들 텐데, 얘는 어차피 키워드 한 개만 알아놓고 그냥 제껴버립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양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동차분들은 이제 시작해서 바로 암기 이제 들어가는 상태인 거고, 기드분들은 이제 상태가 좀 다 다를 수 있는데, 어차피 그래봤자 이제는 다 최종 정리로 범위를 좁혀야 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최종 정리 강의 자료라고 해서 바주카포 만들어서 나눠 드렸죠. 그래서 바주카포 자료는 이제 총알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100점에 맞게 그냥 바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총알은 자기가 장전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쏴야 되는데, 바주카포는 크게 한 방씩 때릴 수 있는 기계식 답안을 작성할 때 좀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GS, 실전 GS 문제에서 기본 문제랑 리딩 케이스 문제랑 최신 판례 문제, 네, 이렇게 세 가지에서 바주카포에 지금 담아놓은 상태이고, 응용 문제, 응용 답안 이런 거는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응용 문제, 응용 답안은 단원점이라서 여러 개를 이제 혼합시켜서 그냥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배제시켰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문제 중에서 이제 그 탑10 판례 위주로 담았고, 탑10 판례가 아닌 애들 중에서는 이제 좀 진짜 중요한 애들만 담았어요. 예를 들어서 실전 B에서 그 뭐 전속간의 문제를 한번 냈던 적이 있는데, 그 최신 판례, 대본 판례가 축적이 돼 있지만 사실 민소에서 공부하라고 일단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주카포에서 뺐고, 그 다음에 탑10 뭐 당연히 특허법은 판례지만 그래도 탑10 뭐 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바주카포 자료에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강약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정성, 효율성 문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회독할까 맨날 질문 주셔가지고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되고, 만약에 감이 안 잡힌다 하시면은 사실 기본서 하나만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달에 기본서 하나만 돌리시는 분들은 통상 수석 찍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보실 때 기본서에 다 사례집이든 판례집이든 뭐든 GS 자료든 기본서에 작게 다 써놓습니다. 목차든 뭐든 판례든 다 작게 써놔가지고 다른 자료를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고 오로지 기본서만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평소에 이제 기본서 단권화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방식 해서 기본서로 이제 큰 틀을 한번 잡죠. 목차 같은 거 뭐 우리 특허 문제는 항상 여기서 나오죠. 등록 전, 등록 후 해서, 등록 전에는 이제 특허 요건, 이익제도, 그 다음에 보상 청구권, 그 다음에 등록 후에는 침해, 그 다음에 뭐 실시권, 심판 소송,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한 90%가 나오는데, 여기 관련해서 플러스 알파로 조치 형태로서 문제가 가미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문제 스타일의 변화를 준 거지, 내용은 여기서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틀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조문. 제가 김효정 변리사님 오답 노트를 보니까 맨 앞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마인드나 어떻게 준비할지 이런 게 쓰여져 있는데, 그냥 일반 조문 문제가 가볍게 툭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걸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가벼운 조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조문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조문 같은 거 그냥 타이틀이라도 한 번씩 봐두는 거, 네, 과목별로 한 번씩은 해두시면은 좋은데 절대 귀찮아서 못하죠. 네, 아무튼 이런 거 해두시면은 좋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바주카포는 여기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애들 위주로만 당겨져 있다라는 것이고, 자기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가려면 기본서도 살짝 보면서 GS 판례집 막 교차하면서 최신 판례는 뭐
뭐 최근 뭐 탑 10 판례만 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통상 이게 다수설인 것 같아요. 네, 통상 이게 여러 개를 참조하시면서 GS 봤다가 기본서 봤다 이렇게 하는 게 다수설인 것 같고 이거는 되시면 하시고 난 이거 하다가 이제 토 나서 못하겠다면은 온리 바주카포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차분들 중에 나는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면은 난 그래도 50점 이상은 맞고 싶다. 진짜 이거 싹 그냥 발라서 암기해서 50점 이상 맞고 싶다 하시면은 바주카포만 그냥 외우세요. 그 다음에 바주카포로 못 푸는 문제, 당연히 못 푸는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바주카포에 있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문제 스타일이 조금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오거나 약간 돌려서 물어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 풀이 스킬이 필요하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논점은 여기서 5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작년에도 기초 GS 플러스에서만 한 70점 가량의 문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A급, B급, 최신 판례 이렇게 담겨져 있으니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주의하셔야죠. 안정성은 효율성을 전제로 함. 요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득이라서 이제 안정성 있게 가야지 하시는데, 여기 효율성 당연히 강약 조절 필요하신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GS 회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GS로 회독하시든 뭐 바주카포를 회독하시든 마찬가지인데, 초반에는 문제랑 답안을 둘 다 보는 거예요. 문제 봤다가 답안 봤다. 근데 한두 번 보다 보면 이제 곧바로 답안을 봐도 됩니다. 답안만 보면은 어떤 문제인지 바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답안만 보고 살짝 모르겠으면 10문제 중 한두 개가 이제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걔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시에만 문제에 참조하는 거고, 답안만 보고 빠르게 회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GS 회독을 할 때 GS 자체로 암기를 할 수도 있지만, GS는 논점만 참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GS 한 회차당 통상 30분 이내로 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답안만 곧바로 보게 되면은 여기 어떤 논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기본서를 회독하면서 암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스타일 차이니까 각자 이제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최종 정리 강의에 대해서 진행 방식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목적은 강약 조절,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특징은 실제 답안을 통해서 실효성 도모. 최종 정리 강의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답안지로 하는 게 사실 이거는 약간 핑계일 수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최종 정리 강의를 답안지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공유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이가 없죠. 근데 답안지로 하는 게 항상 효율성이 좋을 거라고 1년차 때부터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못 하다가 그냥 모르겠다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명은 이제 바주카포라고 해서 총알보다 좀 더 이제 큰 무기죠. 나라라 슈퍼보드의 저팔계가 쓰는 무기. 그 다음에 형광펜 이거 기준을 제가 되게 어렵게 잡았어요. 뭐냐면 강사 본인이 동차생이었을 때를 생각하며 형광펜을 칠했고, 사후적 고찰을 안 하고 내가 이제 동차생이다 실제 생각하고 이거 이상으로는 빡세다.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소화 가능한 정도,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로 답안 기재 실효성이 있을 최소한의 정도, 요거를 신경 썼어요. 그래서 내가 동차생이라 생각해서 키워드 몇 개만 잡아놓으면은 그게 답안에 현출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판례 같은 게 맥락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답안 기재 실효성이 있을 최소한의 정도를 아무튼 잡아놨으니까 아무튼 참조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당연히 기득 이상 넘어가시면 취향에 따라 플러스 알파 하면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강의 진행 방식은 문제 읽을 시간을 조금 부여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사례 강의 타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례 강의 타입에서는 목차랑 답안을 뽑을 시간까지 조금 더 충분하게 줘요. 근데 여기서 목차랑 답안까지 뽑게 하면은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한번 하면서 잡아가겠어요. 초반에는 목차 답안 잡을 정도로 한번 들여보고, 이게 시간이 좀 타이트한 것 같다 하면은 그때부터 문제 읽을 시간만 딱 드린 다음에 빠른 사람들은 알아서 그때 목차 답안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어떤 법조문 판례들 나오는 문제인지 이제 머릿속에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조금만 부여를 하는 걸 원칙으로 둘게요. 그 다음에 해설은 이제 답안을 보면서 중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음가짐은 이게 중요하죠. 내일부터 암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최대한 암기. 그래서 강의를 하는 동안 계속 암기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문제 설명 넘어가고, 마지막
이거는 뭐 기초GS 플러스나 사례 강의에서 매번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답안 작성은 뭐 기계적 답안과 논리적 답안, 네, 요거의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논술형 답안이라면 내가 암기한 거를 그대로 바르면서 문제에 맞게 살짝 변형을 해줘야 되니까 이 사이에 있는 건데, 바주카포는 사실 이 기계적 답안을 좀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점이나 문제 묻는 바의 각도에 따라서 살짝 틀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넘어가고, 답안 작성을 위한 3요소 이걸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채점 기준표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하면은 해당 문제를 풀 때 활용되는 법조문, 그 다음에 그거를 사안 해결할 때 들어가는 판례, 그 다음에 사안 해결해서 어떤 논리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는지.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조문, 판례, 사안, 결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적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조문, 판례, 사안, 결론에만 이제 채점 기준표에 점수가 부여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답안 전체 내용은 요게 비율로 봤을 때 100%에 가까울수록 좋다. 그래서 보론 같은 거 최소화하셔야 되는데, 뭐 동사분들 쓸 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보론을 못 쓰고 검토해서 뭐 특허법 목적성 타당하다 뭐 이럴 수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문제 보실 때는 항상 이 문제 풀 때 어떤 조문이 활용되지,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된 판례가 뭐지, 뭐 발명자 판례가 적용되었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안 결론,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요거는 암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를 하는 게 아닌데 최근 탑10 대법원 판례 정도는 요거까지 같이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죠. 왜냐면 모든 문제를 다 이걸 암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암기를 해서 기본 문제, 응용 문제를 다 푸는 거고, 그 다음에 탑10 대법원 판례 사실관계가 그대로 떴을 때는 요거까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요걸 흉내내는 것은 조금 더 로드가 올라가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훨씬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탑10 대법원 판례 정도는 요걸 좀 신경 쓰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절구통 이론, 이건 나중에 안 보는 날이 돼야죠. 네. 그래서 시간은 타이머로 부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깃불 문제 1, 네, 3회차 문제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시간 뭐 목차 결론 2분 드릴게요. 준비 시작. 내려가셨습니다. 네. 네. 네,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적당한 느낌인가요? 좀 부족한가요? 네. 평균적으로 무난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빈출 문제죠. 그래서 모인 출원 문제인데 요거 화면 자료는 제가 그 기초 GS 플러스 그냥 화면 자료랑 동일하게 해놨고 실전도 화면 자료 동일하게 해놨으니까 익숙한 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들었고, 설문 1번에서 이제 을출원 등록 가능성 물어봤습니다. 모인 출원은 당연히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나와야 될 법조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와야 될 판례가 무엇인지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33조 1항 본문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33조 1항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원인이 누가 될 수 있는지 하면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발명자 또는 승계인이다. 그래서 발명자 또는 승계인이 출원인 적격을 갖는다를 언급을 당연히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 기속 주체는 승계인이 아니라 발명자다. 네, 요거까지 언급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련 판례로서 적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발명자의 모인 출원을 한 사람이 이제 자기를 발명자로 적었으니까 이거 발명자라는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진다라는 내용을 담아 주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더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디자인보호법 허위 발명자 기재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명자를 허위로 적었다고 해서 33조 1항 본문 위반인 것은 아니다. 이런 거를 전제로 사실 깔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배점에 따라 양을 늘릴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판례지 하면 안 돼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사안은 이 문제를 풀 때는 발명자인지 승계인인지 이 두 가지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발명을 했는지 또는 이제 도용을 했는지 이런 키워드, 그 다음에 발명자라는 기재만은 발명자 정해지는 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승계인인지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승계받은 사정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아예 안 쓸 수는 없고 승계받은 사정이 없어서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에 발명자 또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등록이 불가능하다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 가능성을 물어봤을 때는 등록 가능한 조치를 플러스 알파로 적어줄 수도 있죠. 그래서 따로 물어보는 이제 설문이 따로 없으면은 이제 모인 출원 이제 어떻게 등록 가능하게 하죠? 권리 이전을 받거나 명의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안에 그게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 내용들을 보면서 그대로 쫙 따라가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설문 2번. 설문 2번은 설문 3번이랑 세트죠. 그래서 정당 권리자 조치는 되게 다양한 각도로 많이 나오죠. 기출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별의별 상황의 정당 권리자 조치를 다 물어봐요. 근데 정당 권리자 조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무권리자 출원으로 정당 권리자 출원이 거절되는 건 아니다가 원칙인 거고, 이 제도가 나오는 필요성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뭐죠? 신규성 상실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장수생이다 하면 이런 거 목차 어떻게 했다냐면은, 이익제도 활용의 필요성 요렇게 따면은 이제 원칙적으로 무권리자 출원 지위를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선언의 지위, 확선의 지위가 이제 정당 권리자한테 인정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신규성 상실을 언급해주면서 통상의 출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주신 다음에 이제 가능한 조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모인 출원에 대한 이해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너무 이제 논문식 답안이니까 편하게 이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하려면 1번에 무권리자 을의 법적 지위, 을 출원의 법적 지위가 나와서 선언 지위가 없다, 뭐 출원 공개 시 이제 공직이수 지위, 확선 지위가 있지만 정당 권리자 출원에 대해서 확선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법주문도 뭐 36조 5항, 그 다음에 29조 3항 단서까지 넣어주셔야죠. 그 다음에 갑 조치 검토해서 통상의 출원 가부를 먼저 언급한 다음에 신규성 상실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이거는 사실 두 문자가 있죠. 통공정 신청 이렇게 그대로 따서 넣어주실 수도 있죠. 그래서 공지의 주장 출원해서 1년 이내 의사의 반응 공지, 30조 1항 2호 의사의 반응 공지의 주장, 그 다음에 정당 권리자 출원해서 34조가 들어가 줘야 되고, 34조 들어갈 때는 이제 심사 청구나 정보 제공해서 59조나 63조의 2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명의 변경 신청, 이거는
규칙 뭐가 있는데 그거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명의변경 청구는 고려해 볼 수 있다 해서 이 판례가 한번 인정한 바 있으니까 끝에 판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은 이제 모의 출연 문제 가장 기본 형태 답안을 이제 가져가시는 거고, 문제에 따라서 이제 정당 권리자가 취할 조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출원을 통해 권리 회복할 수 있는 방안 하면은 요거 당연히 신청 부분을 적으시면 안 되고 이 앞부분을 적어야 되는데, 이때 앞부분에 양을 늘리려면 정당 권리자 출원 관련해서 이 심사 청구 정보 제공 이런 걸 목차를 키워가지고 크게 적으면서 내려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조문들을 제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배점에 맞춰 문제에 맞춰서 이제 변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기계식 답안인 거고 여러분들이 문제 바이 문제로 살짝 변경을 할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설문 3번. 설문 3번은 의출원이 이제 등록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얘도 똑같이 나갈 수 있죠. 통공정 신청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설문 2가 없고 설문 3이 바로 나왔다 하면은 얘도 무권리자 출원의 법적 지위를 당연히 언급한 다음에 통공정 신청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설문 2에서 무권리자 출원 법적 지위를 언급했으니까 여기서 곧바로 통공정 신청 이렇게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배점이 설문 2보다 살짝 크니까 기타 조치나 조치별 실의까지 넣어주면서 양을 늘려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정당 권리자 조치는 뭐 10점으로 나올 때도 있고 12점으로 나올 때도 있고 14점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사실 평소 때 쓰는 게 아니라 배점이 엄청 크게 나왔다면 양을 늘릴 수 있고, 사실 실용적으로는 얘는 플러스 알파로 양을 늘리지 않고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이 정당 권리자 출원에서 이제 여기서 등록 후니까 133조 무효심판 청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효심판 의의 취지 적으면서 살짝 양을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앞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어디죠? 이전 등록 청구는 99조의 이 법조문이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은 이제 앞에 거랑 이제 차별화해서 암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1, 2, 3번은 이제 뭔가 무권리자가 앞에 발명을 그대로 출원했을 때 얘기인데, 설문 4번은 이제 앞에 발명자의 발명을 일부 변경해서 출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발명자로 볼 수 있는지 물어봤죠. 그래서 등록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면 33조이랑 본문에서 발명자 또는 승계인을 검토해 줘야 되는데, 묻는 바가 발명자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발명자만 적으면 되겠구나.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이제 법조문이 33조 1항 본문을 적을 수 있는데, 33조 1항 본문은 설문 1에서 적었으니까 패스를 한 거고, 발명자 판례에서 2조 1호의 발명 행위를 한 사람 해서 이제 기사창 실기, 기술적 사상의 창작의 실적 기여 한 자가 이제 발명자죠. 그 다음에 모인 대상 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한 경우, 요거는 과거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거는 실무적으로 판사님들이 엄청 신경을 쓰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판례가 둘 다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게 최근 대법원 판례이긴 한데, 특허법원 판사님들 중에 아직까지도 과거 대법원 판례를 따르시는 분들이 반 정도 되고, 그다음에 최근 대법원 판례를 따르시는 분들이 반 정도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근데 수험이니까 과거 대법원 판례는 이제 짧게 동일성 판단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동일성 판단은 이제 협의의 동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 대법원 판례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을 채용하는 정도, 자기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제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무권리자 특허에 해당한다. 이 판례를 적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의의 동일 등 이렇게 통보체변 효특차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고 검토해서 우리가 여기 앞에 뭐 적었죠? 발명자 판례를 전진 배치했었으니까 발명자의 의미를 고려할 때 최근 판례가 타당하다. 왜냐면 이 최근 대법원 판례는 종국적인 판단 기준을 기사창실기로 가져갔으니까 발명자 의미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니까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죠. 이거 어떻게 풀죠? 통보체변 효특차에서 이 통보체변 효특차는 구성 측면에서 한번 판단하고 효과 측면에서 한번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지 기술을 단순 결합시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한테 쉽다. 그래서 구성 측면에서 한번 판단해주고, 그 다음에 공지 기술을 단순 결합한다고 해서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두 개가 엔드 조건을 맞아 떨어지면은 이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제로 기여하지 않았으니까 발명자로 볼 수 없다 해서 결론을 내주시면 판례에 따라 검토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판례는 이제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렇게 나오겠죠. 이 통보체변 효특차를 어느 정도 판단할 사실관계를 줄 건데 이걸 사안 포섭 시 판례 문구로 잘 포섭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5번. 설문 5번은 얘도 기출에 이제 종종 등장하는 문제인데 이중양도 문제죠. 여기서 들어가야 될 법조는 뭐죠? 두 가지가 나오죠. 37조 1항이랑 38조 1항. 네. 그래서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재산권이니까. 여기 나와야 되고 38조 1항 법조는 왜 나와야죠? 이중양도가 있을 때 그들 사이의 우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니까. 그래서 얘가 마지막에 나와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모인 출원 문제에서 얘가 좀 특이한 문제예요. 모인 출원 문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이 있잖아요. 기출문제들 보면은 다 이 목차가 앞에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리 기속 주체 판단. 그래서 발명자가 한 발명 그대로 출원하거나 또는 변경해서 출원하면은 이 목차가 적을 수도 있지만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승계가 여러 개 나온다. 네, 승계가 여러 개 나온다면 권리 기속 주체 판단을 적어주시고 여기 승계 일반 법조는 37조 1항에 들어가 주시는 거고 이중 양도의 유효성에서 원칙 사적 자체의 원칙상 유효한 다음에 예외 이제 적극 가담하면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이 판례 적어주시고 사안의 발명자인지 승계인인지 이거 각각 판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판단할 때는 판례가 실제 원문들 보면은 주체별로 판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명자인지를 원시적 기속 주체 먼저 잡아주시고 얘 제1승계로서 유효하게 승계받았다. 그 다음에 얘는 제2승계인데 적극 가담 사정이 없으니까 유효하게 승계받았다 해서 얘네들이 다 권리 그러니까 결국에 정과 무가 권리 기속 주체에 해당한다. 제1승계, 제2승계 모두 다 유효하다. 이걸 잡아주시고 이때 등록 가능성 이제 무가 출원했을 때 출원 전 승계 관련 규정에서 38조 1항에 출원이 이제 그 대항 요건에 해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사안에 적을 때 얘가 먼저 출원한 경우, 늦게 출원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끊어서 적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배점이 적을 때는 누가 먼저 출원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안을 작성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중양도 문제일 때는 아무튼 사람들이 37조 1항까지는 어느 정도 적는데 이 38조 1항을 누락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볼 때든 항상 어떤 법조는 적는지, 어떤 판례에 적는지, 그 다음에 판례 문구대로 사안 포섭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답안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문제 2번. 문제 2번도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시간 완료되었습니다. 네, 설문 1번에 12점, 그 다음에 설문 2번에 8점 이렇게 나와 있고, 네, 물어보는 대로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되죠. 발명 에세이 공동 발명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법주문은 33조 2항입니다. 44조도 적어줘도 되는지 하면은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얘네 둘의 차이가 뭐죠? 공동 발명 관련해서 공동으로 발명하면은 특파권을 공유한다 해서 얘는 공동 발명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얘 44조는 특파권이 공유이면은 공동 출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동 발명이라는 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물어본 거, 문제에서 물어본 바는 공동 발명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이제 33조 2항에서 공동 발명의 의미가 문제가 된다 뭐 해서 이제 판례로 이제 넘어가야죠. 네. 그래서 판례에는 공동 발명 요건 되게 많아요. 이거 판례 실제 원문 보면은 여기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배점을 봐야죠. 12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 적을 수 있냐면 공동 발명의 요건으로서 이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끊어서 생각할 수 있죠. 주관적 요건은 발완실상협에서 실질적인 상호 협력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 발명 전제로서 각각의 공동 발명자들이 기사창 실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 주실 수 있고, 이렇게 주관적,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누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건 전제 이렇게 생각하면 누락할 수 있을까? 아무튼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동 발명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뭐 단순 아재 실간자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준특허 두 문장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암기가 부족하다 하시면은 문제에서 보이는 거 위주로 해서 판례를 그냥 따라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얘는 연구를 보조했다, 뭐 연구원을 관리했다 이런 거 딱 봐도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적 기여하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례를 문제에 보이는 내용을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동 발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 두셔도 되겠죠. 착상, 구체화 등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착상이나 구체화를 한 사람이 이제 공동 발명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두 문자로 풀로 적어 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제가 동차생이라 생각하고 이거 형광펜에 칠해가지고 제가 동차생이면 착상, 구체화 등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적 기여한 것을 볼 수 있다면 판례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화학 발명의 경우, 화학 발명의 경우에는 뭐 실험의 과학 예측 가능성은 뭐 현저히 떨어진다, 실험 데이터가 없으면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실제 실험을 통해 발명 완성하고 구체화한 자, 이제 공동 발명자로 볼 수 있다. 이 판례를 적어주시면 되고, 요거는 사실 판례 풀면은 뭐 두 문자로 해서 암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사실 수험생 할 때 이 화학 발명의 경우 하면은 그냥 막 몇 개 단어가 머릿속에 그냥 떠올랐어요. 실험의 과학 예측 가능성 뭐 이런 게 떠올랐잖아요. 그럼 대충 문장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준특허에는 실통 발구완 요것만 두 문제를 따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험을 통해 발명 구체화하고 완성을 한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왜 화학 발명의 경우까지 적어야 되냐면, 여기서 사안에 보면 발명 X의 성질이 의학용도 발명입니다. 그래서 의학용도 발명은 추론적 양리 기전이 밝혀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험 데이터를 이제 기재를 해야지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화학 발명의 경우 판례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실통 발구완으로 갑과 을이 공동 발명자인지를 판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발명자 판단을 할 때는 이제 주체별 판단을 한번 해주시고, 얘네들의 실질적인 상호 협력이 있는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주체별로 지금 사람이 두 명이니까 갑의 행위평가, 그 다음에 을의 행위평가, 그 갑의 행위를 이제 긁는 거죠. 문제에 쓰여져 있죠.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연구들을 관리만 했고 실험 보조만 했고 기본적인 과제 아이디어만 제공했으니까 얘는 실제 실험을 통해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판례 문구로 사안에 포섭을 해주시면 되겠고, 을은 구체적인 실험 내용을 특정해가지고 이제 양리 효과를 확인을 했으니까 얘가 실제 실험을 통해 이제 발명 구체화하고 완성한 자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실험 대행 기간이 있죠. 실험 대행 기간이 실제 실험을 했잖아요. 그게 발명자로 볼 수 있나요? 없죠. 왜 볼 수 없죠? 실험만 하면 기사 창실기한 것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걔는 안 물어봤으니까 안 적었는데, 아무튼 그냥 실험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은 발명자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험 내용을 특정해가지고 양리 효과를 확인한 사람 의뢰니까 얘가 발명자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소결에 이거는 단독 발명이지 공동 발명이 아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바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공동 발명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주체별로 따로 판단해 주시고, 이 주체 중에 한 명이 발명자가 아닌 게 되면은 이제 발명의 완성을 위해 실적인 상호 협력이 없으니까 공동 발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판례 문구까지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리딩 케이스 문제 그대로여가지고 이거는 기출 문제도 나오고 변리사 기출, 변호사 기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 12점 배점으로 됐는데, 네, 아무튼 사실 이거는 이 판례를 한번 다 풀문으로 적어 볼 수 있게 일부러 배점을 이렇게 낸 거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배점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 사실관계 똑같은 다음에 배점이 8점 막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적당히 버릴 판례들을 막 날리면서 적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배점이 맞춰서 계속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기계적 답안은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실제 시험장에서 배점이 낮게 나올 수도 있다. 네. 기초 GS 플러스 문제는 다 풀배점으로 적을 수 있게 최대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계적 답안을 연습할 수 있게. 네. 그 다음에 설문 2번에서 갑의 출원인 적격. 출원인 적격을 물어보면은 발명자인지 승계인인지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은 발명자엔 해당하지 않는다, 승계인에 해당한다, 이쪽으로 가야죠. 그러면은 일단 사안부터 이제 보면은 발명자 여부, 승계인 여부. 법조문은 3.3조 1항 본문, 발명자, 승계인 이렇게 해서 대칭 형태로 나와줘야 이제 이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승계인 여부, 승계가 문제가 되니까 37조 1항 적고 묵시적 지분 이전 관련 판례까지 적어줘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볼 때는 항상 법조문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판례에 들어가는지 보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법조문, 그 다음에 판례에서 묵시적 지분 이전 가부는 이제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할 수 있고,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이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묵시적 지분 이전 고려 요소는 저희 이거 암기를 할 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동차인데 힘들다 하면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문자로 준투까지 막 따져 있는데 한두 개가 기억날 수 있어요. 뭐 양 당사자들의 뭐 기여도, 출원 경위,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그 양수인과 양도인과의 관계, 그게 절대 안 헤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각자 떠오르는 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형광펜에 제가 외울 수 있는 정도만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발명자는 아니다라는 걸 먼저 판단해 줘야죠. 그래서 얘는 이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적 기여 안 했으니까 발명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승계인 여부 판단할 때는 좀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죠? 이게 을 통해서 병 통해서 갑으로 이제 권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명자는 을입니다. 근데 을이 병한테 권리를 승계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갑한테 권리를 승계해 준 지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을이 병한테 승계해 준 건 명시적으로 승계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은 갑한테 묵시적 승계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승계인 적을 때는 이제 을이 병한테 승계를 해줬다. 이거 먼저 짧게 적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갑한테 여기서 이제 묵시적 승계 이전할 때 설문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이제 옮겨서 다 적어주신 다음에 뭐라고 적으시면 되죠? 상당한 기여를 했으니까, 상당한 기여를 했으니까 얘네들의 내면적 의사가 들어가야죠. 내면적 의사표시 합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상당한 기여를 고려할 때 얘가 스스로 발명자라고 주장을 해서 얘가 출원인에 포함을 시켜줬으니까 출원 당시에 얘네 내면적 의사에는 이제 묵시적 지분 이전에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안에 넣어놓은 것은 사실 이거 판례 문구 그대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판례 문구가 실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배점이 잘 안 차네 하면은 문제 있는 사실관계 적당 옮겨 적은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상당한 기여.
그래서 상당한 기여도를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여도를 고려했고, 일단 출현 경위가 뭐죠? 얘가 발명자라고 주장을 해서 포함을 시켜줬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면적 의사의 묵시적 지분 이전 합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출현인 적격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적어줄 수 있는 내용이 뭐죠? 판례에서 이제 발명자인지는 이제 규범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자기가 발명자라고 주장을 해서 얘가 껴줬어도 얘가 실제 발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껴줬지만 그 발명자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고, 묵시적 지분 이전도 법원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발명자가 실제 아닌 거는 맞아요. 얘가 발명자로 주장해서 껴줬어도 얘 발명자가 아닌 건 맞아요. 그러니까 발명자는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사실 발명자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것은 발명자는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진다랑 거의 동일한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송법적으로 보면은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자 여부는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당사자들이 뭐 발명자라고 주장한다 해서 발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얘는 발명자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묵시적 지분 이전 합치는 이제 얘네들의 내면적 의사의 합치를 이 출원 경위 재판 사정 고려해서 이제 판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사안 포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활용이 되거든요. 요거를 잘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 있는 거 긁다 보면은 적당히 완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풀기 전에 쉬는 시간을 한번 갖고 가겠습니다. 네.